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오늘 2016년 6월 20일 7번째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부 방송에서는 국회의원 금배지 떼기가 특권 내려놓기 실망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예, 국회의원 금배지, 저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 옳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특권을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함께 나눠줌으로써 거대한 청와대 권력을, 예, 우리가, 예, 또 막아주고, 또, 예, 또 행정부의, 예, 권한, 예,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 국민의 편은 국회의원이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예, 있으면 정말로, 예, 대한민국이 그만큼 좋아지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팀님, 6년 전 누가 봐도 최고 사양의 PC였다면 어느 정도 먹힐 수도 있는 비판이었지만, 그 기자가 아마도 컴맹인 듯. 아, 예, 이거 아까 동아일보 기자 얘기였군요. 그 동아일보 기자는 아마 위에 편집부에서 누군가 시켰을 겁니다. 아마 컴맹 아니고 비판을 위한 비판 논조로 아마 글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냥 기사 쓰기 바빴나 봐요. 확인을 못하고. 하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냥 국회의원은, 예, 요때쯤에는 욕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아마 새로운 국회의원들 아마 기선잡기용으로 동아일보가 쓴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혈곰탱님, 헐 터득, 예, 뭐야 이게, 퍼득할 터가 뭐가 문제인지 라고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못부인님, 박주민 의원 화이팅 이라고 했고, 우리 동네 심재철 더 열받는 건 여기저기 걸리는, 예, 부의장 됐다는 축하 플랜카드, 그거 볼 때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안양에 가서 일을 좀 하고 왔잖아요. 예, 출장 가갖고 거기 갔더니 무슨 심재철 현수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붙어있는 거 보고 저도 피가 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예, 어떻게,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심재철 같은 사람들, 글쎄, 저는, 예, 좋은 상품을 뽑아놓고 좋은 어떤 질을 기대해야지, 나쁜 걸, 불량품을 뽑아놓고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거, 그건 정말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우리 크리막동님, 예, 반갑습니다. 고반장님 하이로, 예, 우리 울산에서, 예, 늘 고생하시는, 우리 크리막동님 좀 늦으셨습니다. 제가 좋은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종편은 금배지의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종편이 금배지의 지름길이 된 거, 종편은 없어져야 될 방송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종편에 너도 나도 나가서 다 같이 뭐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 참, 사실 개인적으로 저 진성준 의원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개인적으로도 또 잘 알고, 그런데 진성준 의원님이 종편에 요즘 이제 특히나 이제 TV조선 나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물론 이제 내용 좋고 또 우리 쪽의 이야기도 잘 전달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런 측면에선 또 진성준 의원님께서 굉장히 잘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마음은 찹찹한 건 뭐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진성준 의원님께서 재선이 되지 못해서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행보도 계속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겠지만, 예, 국회에서 보다 더 강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TV조선 나가서 이제 진성준 의원님께서 이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실 때, 사실은 TV조선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본인이 TV조선 계속 나가려면 TV조선에 나쁜 얘기는 또 할 수가 없어요. 그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크리막동님, 저 지금 술 마시다 접했는데요. 나가야 돼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가셨어요. 예, 대신 추천 누르고 나가요. 예, 막 욕하려고 그랬는데 추천 누르고 나간다고 해서 제가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크리막동님, 예, 늘 10시인데 또 뭘 어딜 나가요. 그냥 있지. 예, 하고, 여러분탱님 끊고 하는데 진짜 잠깐 끊겼어요. 끊고 하는데 진짜 진짜 끊겼나요? 예, 그랬구나. 자, 1부 끝나고 나가려 했는데, 그럼 뭐요? 땀나죠, 고반장님? 맞습니다. 시원한 거 없나요? 예, 시원한 거 여기 있습니다. 아유, 사실은 여기가 이제 방이잖아요. 이게 방인데,
여기가 이제 문을 다 닫고 하다 보니까 예, 좀 많이 좀 더워요. 덥고 선풍기를 틀려고 하는데 이제 선풍기 소리가 후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면 방송에 좀 차질이 있을까 싶어 갖고 사실은 이제 선풍기를 안 틀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다음에는 한번 틀어볼까요? 이렇게 했으면 한번. 근데 하여간 좀 더워서 계속 이제 열기가 많이 오른 것 같고,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 저도 이제 막 슬슬슬슬슬 이렇게 열기가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 신고해요. 뭘 신고. 여려검택님, 그거 우리 동네 수준이거든요. 이게 싫어서 성남으로 이사 가신 분도 있어요. 부러운데, 그냥 부러운 게 아니라, 예, 뭐예요, 이게? 개 부럽습니다? 도구인가요? 예, 개 부럽습니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고양시로 오세요. 여려검택님, 아이고, 이분 오시면 고양시가 상당히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저 하나도 무거운데, 같이 무거워지면, 예. 반가운 동네 이름이, 심연의 소리님도 혹시 여기 사시나요? 성남시 1순위! 고양시라면 상만형님이 사시는 동네. 못부인 저도 있어요. 한번 와서 보세요. 못부인이요. 궁금하시죠? 황금동화오라님, 나중에 종편 척결해야 할 때 지금 출연하시는 분들이 고기 방패가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예,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죠. 네. 충분히. 아무래도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매일 가서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예. 하여간 종편이 어느덧 우리 중심에 와 있는 게 굉장히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속상하기도 하고요. 좋은 분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시면서 또 그거 나가면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우리 진성준 의원님 같은 분들이 거기에서 나가서 있는 게 마음이 아파요. 자, 2부 방송, 오늘 1부 국회의원 금배지 떼기가 특권 내려놓기 실망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국회의원 금배지 떼기가 아니라, 오히려 특권을 끝까지 지키고, 그렇게 만들어서 지킨 특권을 의원실에 있는 비서진들한테도 나눠주고, 또 국민한테도 나눠줘서 그 힘으로 거대한 국가 권력, 청와대 권력과 행정부의 행포를 막아내는 그러한 역할로 해주고, 그렇게 할 때 국회의원의 가슴에 붙인 금배지가 더 아주 자랑스럽게 빛날 거다. 그런 국회의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검택님, 제 생각엔 박주민 변호사님이 박주민 의원이 되니까 나온 말이 특권을 내려놔야 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검택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아마 저들에게 있어서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무섭거나 공포를 느낄 만큼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주 날고 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 중요한 거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낼 때는 한 사람이 낼 수가 없고 최소 10명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앞으로 보다 많은 분들을 공감대를 많이 얻어서 그분들과 함께 정치를 이끌어 가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어야 되고요. 오늘 2부 그때 그 사건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에 숨겨진 진짜 영웅. 6월 25일, 이번 6월 25일은 6.25 전쟁, 민족 최대 비극이라고 하죠.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6.25 전쟁, 저는 70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20년 전에 전쟁이 있었고 17년 전에 전쟁이 종전됐죠. 53년 7월 27일 날 전쟁이 종전됐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말로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영화로 보고 책으로 읽었죠. 그런데 그 전쟁 당시 영상 보면 너무너무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6.25 전쟁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6.25 전쟁 당시에 숨겨진 진짜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홍윤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6.25 전쟁의 진짜 영웅, 우리 홍윤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름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윤이라는 분이 누군지. 여기 제가 썼죠? 6.25 전쟁에 숨겨진 진짜 영웅 홍윤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제가 이분을 만난 때는, 제가 이분을 처음 본 게 2013년 여름경에 제가 처음 뵌 것 같아요.
우리 못부인님 나갔다가 들어오셨습니다. 예. 이분이 홍윤이라고 지금 이제 연세가 80 한 두세 살 정도 되신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무작정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예. 지금 연세가 더 많이 드셨구나. 한 85, 6세 정도 되셨네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느 날 2013년 8월쯤에 저희 제가 당시에 김광진 의원실에 있었는데, 국회의원실에, 이 홍윤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다른 분의 누구 소개를 받고 이제 오셨는데, 예. 누가요? 바쁜 벌꿀님? 혹시 친구분?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홍윤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자기가 이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확인하고 여쭤보니까, 김광진 의원실의 고상만 보좌관을 찾아가시면 그분이 도와드릴 거다라고 이제 누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를 찾아오시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일이 있어 가요. 나머진 제 방 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심연의 소리님 조심히 가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연으로 저를 찾아오신 거냐고 제가 이제 홍윤이 이분, 이 얘기 굉장히 들을 만한 얘기인데 우리 못부인님이 가셔서 못 들으신다고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예, 이거 제 방 내가 못 보게 해드릴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기구하고 또 아주 굉장한 이야기가 있는데 인터넷에도 이제 기사가 나왔었죠. 우리 홍윤이라고 하는 분. 제가 만난 이분한테 들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원래 이분이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1950년 당시에 19살인가 20살인가 그랬대요. 굉장히 나이가 어렸죠. 19살 때부터 이미 이분이 군에 들어가서 육군본부 감찰관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육군본부에서 감찰관실에서 19살 때부터 일했던,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굉장히 19살, 20살은 애잖아요. 어린애인데, 옛날에 1950년까지만 해도, 물론 그 이전에는 뭐 14살, 13살도 장가가고 상투 틀고 뭐 이랬었으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19살, 20살이면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는 뭐 대학생이다 그러면 뭐 거의 어른, 아주 청년으로 이제 했잖아요. 뭐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런가 하여간 나이가 어려도 굉장히 어른 대우를 받았고 지금과는 달랐죠. 지금 뭐 19살, 20살이면 뭐 완전히 애기로 사람들이 이제 취급하고 이러는데, 이때 당시에 이 홍윤희 씨 이분도 육군본부에서 감찰관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진짜 군인으로 장교로 가고 이 근무를 해보고 싶다 해갖고 육군사관학교에 시험을 응시해서 합격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1950년 6월 24일 날, 예, 6월 24일 날 서울에 올라왔대요. 이분이 경상북도에가 원래 고향이에요. 경상북도에 이분이 박정희 고향이 어디였죠? 박정희 고향? 여러분? 박정희가 고향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동네 이름이. 박정희, 구미 옆에 어디 초등학교 교사를 했잖아요. 만주군관학교 가기 전까지. 혹시 우리 우리 누구죠? 매니저님 혹시 어디 계세요? 선산 말고요. 구미도 말고 뭐였더라? 선산이 아니고 어디였더라? 무슨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교사를 했는데 거기가 이분의 고향이었어요. 이분도 거기 박정희가 교사를 하고 있던 학교에 교사로 이분은 제자로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로 있어갖고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6월 24일 날 서울에 올라왔는데 26일 날 1950년 6월 26일 날이 육군사관학교, 예, 구미시 상모도 그러니까 그분이 고향은 거기고 초등학교 교사를 했던 동네거든요.
초등학교 교사를 했던 동네인데, 이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냐 갑자기. 그래가지고 하여간 요지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갖고 서울에 올라와서 육군사관학교 입교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전날, 문경, 더당다리님, 딩동댕, 문경입니다. 문경, 경북 문경초등학교의 교사를 박정희가 했죠. 그리고 바로 이분의 고향이 문경이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렇다 치고 팩트원입니다. 네. 정말 건너가? 반말하면 안 되는데. 참말. 폰으로 보고 있어서, 아유,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 문경에서 올라와서, 하루 자고, 이제 다음날 이제 입교를 딱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냥 6월 25일날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분이 도망도 못 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상황에, 인민군이 의정부를 넘어와서, 수유리 고개를 넘어와서, 수유리 고개를 넘어와갖고, 그래서 서울이 이제 완전히 막혔죠. 서울이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홍윤희 씨가 이제 자기 고향인 문경으로도 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서울에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서울 신당동에 자기 친구 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3일간 의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자기 사촌형이 인민군 장교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촌형한테 자기가 호로간 메뚜기님 갑자기 방송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왔나? 그래서 지금 잘 나오시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대요. 사촌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친구의 사촌형이 하는 말이 인민군 장교였는데, 일단 네가 인민군에 입대를 해라. 그리고 나와 같이 남으로 내려가자. 그때 이제 막 인민군이 우리나라 국군을 밀어내고 막 파죽지세로 남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네가 그냥 한강을 넘어서 수원으로 해갖고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너는 인민군한테 잡혀갖고 오히려 죽을 수도 있으니, 그러지 말고 내가 너의 신원보증을 할 테니 네가 인민군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나랑 같이 남으로 내려가다가 적당한 시점에 도망가라. 그러면은 괜찮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거기 서울에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고향인 문경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하니 내려갈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인민군으로 들어와서 같이 함께 낙동강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낙동강까지 내려갔는데, 그렇게 내려가서 이제 자기가 문경 고향으로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인민군이 남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군은 그냥 힘없이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른바 낙동강에서 이제 모든 땅을 다 뺏겼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 때. 모든 땅을 다 뺏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낙동강을 끼고 이제 부산만 이제 남은 거예요. 거기 낙동강 그립 벨트만 남겨놓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치를 하고 있으면서 서로가 마지막으로 여기를 완전히 다 쓸어내면 이제 한반도가 이제 전부 다 북한이 장악해버리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홍윤희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합니다. 바로 무슨 일이었냐면, 어느 날 자기가 보초를 이제 쓰라고 해서 쓰고 있는데, 우연히 안에서 인민군 지휘본부의 천막을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홍윤희 씨의 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였느냐? 바로 몇 월 며칠 날, 그러니까 3일 후에 그때 당시에 들었던 그때 이제 50년 8월 31일 날인가 였던 걸로 했는데, 8월 31일 날 보초를 서고 있는데, 그 안에서 천막 안에서 9월 2일 날 우리가 총공세를 하기로
인민군이 결정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리를 들은 홍윤희는 이제 큰일 났다. 마지막 상황에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으니 이 사실을 국군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마침내 8월 31일 날 인민군 부대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없이 어디론가 밤새도록 이제 국군이 있는 그곳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그렇게 밤새도록 달려서 한 40km 정도를 뛰어서 왔는데, 그렇게 뛰어오던 중에 마침내 국군을 만난 거예요. 네, 40km 정도를 뛰어서 인민군 부대를 도망쳐서 이제 나왔는데, 국군을 만나가지고 그 국군을 쫓아가서, 그리고 나서 국군 부대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1950년 9월 1일이었습니다. 9월 1일 날 국군에 가서, 그리고 나서 이 홍윤희 씨는 국군에게 인민군의 낙동강 총공세를 알렸습니다. 예. 그래서 인민군이 이제 몇 월 며칠 날, 앞으로 3일 후에 9월 2일이나 3일경에 총공세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공세의 국어는 여기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알려줬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군까지 와갖고 이 홍윤희 씨한테 이야기를, 예, 정확하게, 예,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뭔가 갑자기 이분들이, 예,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싸우지 마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홍윤희 씨가 군인에게 이제 이 정보를 알려줬으니까 자기는 당연히 이제 자기가 알려준 정보에 따라서 인민군들이 이제 만약에 공격해 오면 국군이 이제 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큰 공을 세웠으니 이제 훈장을 받든지 상을 받든지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예, 이분에게 온 것은 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9월 1일날 이 사실을 전달해 줬는데, 정확히 열흘 후인 9월 11일날 갑자기 헌병이 국군 이 부대 안에 있었던 홍윤희 씨를 와서 체포해 갔습니다. 체포해 가고, 그리고 나서 이분을 끌고 가서, 그리고 나서 인민군으로서 간첩행위를 했다라고, 그리고 나서 군사재판에 회부를 했다는 겁니다. 군사재판에 회부를 하니까 이 사람은 황당하고 깜짝 놀랐는데, 홍윤희 씨는 이때 이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정보를 전달한 낙동강 총공세가 잘못 내가 알려줬나 보다. 그러니까 틀리게 알려줘갖고, 실은 다른 데를 공격했는데, 우리나라 국군이 그것을 그걸 몰라갖고 혹시 전쟁에서 졌나 보다. 그래서 나한테 역정보를 알려준 그런 걸로 해서 자기를 체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잡혀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군사재판을 받았는데, 마침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 그때 이제 군사재판이니까 이제 정식적으로 뭐 이렇게 막 시간을 두고 어쩌고저쩌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재판 받기 직전에 갑자기 이제 가자고 해갖고 군사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가기 전에 화장실 한 번만 들렸다 가면 안 되냐고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헌병한테.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소변을 이제 두렵고 무섭잖아요. 가면 언제 어떻게 처벌을 받을지 이제 모르니까. 그런 상황에서 두렵고 겁나갖고 있는데, 바로 그 소변을 보고 있는 옆에서 우연히 고개를 돌려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19살 때, 20살 때 육군본부 감찰관실에서 이분이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같이 일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군 법무관으로, 예, 군 법무관으로 있는 거를 자기가 우연히 보고, 당신 홍윤희 씨 여기 어쩐 일이야? 하니까 깜짝 놀란 홍윤희 씨가 바로 그 군 법무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당시 군사재판에서 변호인으로, 예,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지정해주는 변호인으로 자기가 선임된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홍윤희 씨가 그분한테 살려달라고, 자기는 정말 죄가 없다, 진짜로 조국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걸고 도망쳐서 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정말 진실을 얘기해줬는데 뭔가 일이 잘못된 것 같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는데, 가서 재판을 딱 했는데요, 깜짝 놀라게도 이제 혐의사실하고 뭐하고 해서 자기는 억울하다 어쩌고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날 재판하고 그날 바로 5분 있다가 판결을 내리는데 뭐라고 나왔느냐, 홍윤희 사형하고 땅땅땅 때렸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홍윤희 씨가 아니 나한테 살려준다고 했는데 사형이 선고가 될 줄은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법무관한테 법무관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면서 매달렸더니 법무관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면서 갑자기 뛰어 올라가더니 법무관 재판장한테 귀에다가 쏘근쏘근 됐대요. 쏘근쏘근 되니까 재판장이 하는 말이 아이 진작 얘기해야지 내가 못 들었잖아 라고 하면서 짜증을 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정신이 없어갖고 이 법무관이 얘기를 전달해주지 않아갖고 몰랐던 건데, 그러더니 다시 지금 같으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그 재판장이 다시 판결을 재심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하면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내려갔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감옥살이를 결국은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옥을 살게 됐는데, 이후에 다행히 또 한 번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감형이 돼갖고 5년만 살고 감옥에서 풀려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기 직전까진 갔다가 다시 또 다행히 살아서 밖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게 5년을 살고 나왔는데 가족들은 몰랐답니다. 가족들한테는 자기가 이런 사건으로 감옥을 갔는지 창피해서 얘기도 전하지 않았고, 사실은 이분이 이제 감옥 가기 전에 결혼을 했었대요. 그때 나이가 어렸지만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있었고, 그런데 그 부인도 자기가 감옥 갔다 온 걸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5년도에 이제 석방돼서 나와갖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73년도까지 나름대로 또 이분이 수완이 좋아갖고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대요. 자기가 감옥 갔다 온 그 과거는 부인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72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뭐냐면 박정희가 보안관찰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과거에 공안사건으로 구속됐던 사람들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재판도 없이 또 잡아가갖고, 그래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형을 연장해서 무한정으로 감옥을 살리는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88년도 87년 6월항쟁 이후에 이 보안관찰법이 폐지가 돼갖고 사라지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냥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공안사건 조작해갖고 감옥 보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또 감옥에 보내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또 잡혀 들어갈 것 같은 위기를 느끼고, 그래서 미국으로 뇌물을 써서 여권과 비자를 받아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갖고 그런 뇌물을 줄 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같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여간 그렇게 해갖고 미국으로 도망가서 이제는 이제 자기가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다 잊고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어떤 중요한 사실을 홍윤희 씨가 발견하게 됩니다. 홍윤희 씨가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요, 우연한 계기에 한국 전쟁과 관련한 자료를 우리나라의 국가기록원 같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사적 문헌과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미국에도 이제 우리나라 국가기록원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우연한 계기에 낙동강 전선의 인민군의 대반격, 낙동강 전투와 관련한 문헌을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잘못 알려줘갖고 자기가 체포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얘기했던 게 사실이었고, 그것 덕분에 낙동강 전선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기록으로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의아한 게 뭐였냐, 그런데 그 제보를 해준, 즉 인민군이 9월 2일이나 3일경에 대공세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국군에게 알려준 사람이, 그 사람이 놀랍게도 자기가 아니라, 그 역할은 홍윤희 씨가 했던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니라 엉뚱한 인민군 장교의 이름이 써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상하다, 이건 분명히 내가 한 역할인데 왜 이렇게 써 있지 하고 조금 더 살펴보고 알아보니까, 그 인민군 장교라고 하는 사람은 실체가 없었던 사람이었고요. 그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한 명이 있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후에
포로 교환을 할 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계가 확인됐고, 설령 그 사람이 했다 손 치더라, 그런 사람이 실제 유령 인물이 아니라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낙동강의 인민군 대공세를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로 교환을 할 때 그 사람은 북한을 선택했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갔대요. 예, 돌베개님 역시 공로를 조작하고 강탈하기 위해서 죽여야 하는 일이었군요. 하여간 이상한 일이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뭐 어떤 착오나 착각에 의해서인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실제로 역할을 했던 진짜 영웅 홍윤희는 사라지고 실제 하지 않았던 인민군 장교가 그걸 제보한 걸로 돼 있는데, 그 장교는 나중에 포로 교환 때 북한을 선택해서 돌아갔으니까 그 사람이 이거를 우리나라 국군한테 알려줘 놓고 정작 포로 교환 때는 다시 북한을 선택해서 갔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는 내가 억울하게 내 그 공적이 빼앗긴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후에 자기가 바로 1950년 이때 유죄 판결을 받아서 최초 사형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무기징역을 받았던 그 형에 대한 재심을 우리나라 법원에 청구를 했고, 그리고 그런 재심을 신청하고 무려 20년 만에, 근 20년 만에 마침내 그는 천신만고 끝에 자신이 낙동강 인민군 총공세의 공격 날짜를 알려준 제보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그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이 국방부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부인하고 도와주질 않았어요. 정말 국방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제대로 된 공적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나라에 애국자가 있다라는 거를 왜 만들지 않고 황당무계한 인민군 장교가 그런 걸 했다라고 사실을 왜곡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간 이렇게 해서 홍윤희 씨는 대한민국을 살린 숨겨진 진짜 영웅이 된 거죠. 만약 그때 낙동강이 뚫렸다면, 그래서 부산까지 인민군이 들어왔다면 사실 대한민국,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큰 공적을 이뤘던 이 홍윤희 씨가 왜 저를 찾아왔느냐. 찾아온 사연이 또 가슴 아팠습니다. 예. 우리나라 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오류였고 그 다음에 오류 난 걸 감추고 게 우리나라 군대입니다.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여하간 이 홍윤희 씨가 저를 찾아온 이유는 좀 뜻밖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재심을 통해서 그걸 밝혀졌는데, 국방부에 아무리 얘기해도 국방부가 해주지 않는 게 있대요. 그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의 유일한,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인민군 부대를 탈출해서 그래가지고 국군에게 인민군의 낙동강 총공세를 하는 거를 알려준 그 길, 자기가 달려온 그 길 있잖아요. 한 40km 정도를 밤새 달려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아테네의 마라톤 광장인가요? 예, 마라톤 광장인가? 거기를 이제 뛰어왔던 그런 것처럼, 본인도 자기가 이 인민군 부대를 탈출해서 왔던 그 길에 자신의 공적을 담은 비석 하나를 좀 세워달라고 하는 게 바로 이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부탁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호로간 메뚜기님, 미국은 낙동강이 뚫린다면 한국을 서사모아 제도에 옮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나요? 예, 우리 추천 73분 해주셨네요. 예, 함께 해주시는 분들 추천해주시고 즐겨찾기 해주시면, 그러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윤희 씨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가 도망친 이 길로 비석을 하나 세워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느냐. 지금까지도 이 홍윤희 씨에 대한 비석은 국방부가 세워주질 않고 있어요. 저는 이 비석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애국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걸 좀 이렇게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애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홍윤희 씨와 관련해서 아까 전에 제가 왜 계속 박정희가 그 초등학교 교폰을 잡았던 데가 어디냐 이 얘기를 제가 자꾸 여쭤보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 이유가 있었어요. 예, 사실은 그 이유가 있었는데 문경 초등학교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는데 요 이야기 제가 다음에 문경 초등학교와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당시 문경 초등학교에서 박정희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이 홍윤희 씨가 저에게 아주 재미있는 사연 하나를 몰래 알려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제가 낸 책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에 제가 이 이야기를 실으려고 했는데 홍윤희 씨가 그 내용을 아직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책에다가 싫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요. 차후에 제가 다음 방송에서 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초등학교와 박정희, 그리고 홍윤희가 알고 있는 진실, 요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6.25 전쟁에 숨겨진 진짜 영웅 홍윤희가 있었다면 조작된 6.25 가짜 영웅 시밀소령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정말 누군가는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조국을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애국을 했는데, 그런데 국방부는 이런 홍윤희 씨의 당연한 아주 소박한 요구죠. 뭐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와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진실을 고했던 그러한 죽음의 길에 비석 하나만 세워달라고 하는 이거는 안 하는 이 국방부가 반면에 거꾸로 조작된 6.25 가짜 영웅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심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저도 사실 이번에 심일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 심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그러니까 저는 오늘 사실 그걸 봤는데요. 조선일보에서 이례적으로 이 조선일보에서 이 기사를 낸 건데, 정말 이상한 건 제가 오늘 방송을 하기 위해서 조선일보 관련한 이 심일 기사,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컬럼인데, 최보식이라는 사람하고 저하고도 좀 악연이 좀 있는데, 여하간 이 사람이 처음으로 제가 하는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방송에서도 다룰 만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바로 누군가의 진실을 전하는 이 이야기를 기사로 썼는데, 이게 기사가 사라졌어요. 지금 인터넷에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아마 국방부하고 육군본부 또는 이 심일의 뭐 가족이나, 근데 심일의 가족이 이렇게 해서는 조선일보의 인터넷 기사판이 사라질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아마 국방부나 육군본부가 모종의 압력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그 기사가 사라진 심일소령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그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반면 소련제 탱크를,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그 방공 그 웅변대에 나가신 분 있으시죠? 저 방공 웅변대에 좀 많이 나갔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방공웅변대에 나갔었는데, 혹시 방공웅변대에 나가셨던 분 혹시 있으신가요? 방송 들으신 분 중에 미키인성 조아님, 땅크 인민군은 소련제 전차 자주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는 없었죠. 전차. 우리 방송 듣는 분 중에서 방공웅변대에 나가셨던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맨날 나오는 사람마다 맨날 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계군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평화로운 남한을 침략했습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늘 모든 학생들이 서두에 시작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할 때마다 그랬죠. 미키인성님, 저요. 그리고 힐즈룩 제은님도 국민학교 때요. 그러면 우리 힐즈룩 제은님도 한 목소리 하셨던 듯 싶습니다. 돌베개님, 팟캐스트 EJ 김일성 특집을 들어보면 나중에 밝힌 내용에 의하면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남한 침략을 위해 2년 가까이 외교문서를 때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당시에 중국이 먼저 가서 해라. 그리고 중국이 먼저 가서 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도 사실은
뭐 비밀리에 참전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힐지룩지어님, 목소리가 좀 크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라고 하는데, 예, 한 목소리 하셨나 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또 하나의 영웅담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북한이 이제 소련제 탱크를 갖고 오면,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학생운동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화염병 던지고 하면 또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6.25 전쟁 당시에 땡크를 저지할 때 썼던 무기가 화염병이다. 그런데 그 화염병을 대학생들이 경찰에게 던지니 그들이 빨갱이와 그러니까 이런 빨갱이,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무기를 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 시밀소령이라고 하는 사람, 당시 28살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6탄 돌격으로 북한군 탱크를 부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1950년 6월 25일, 예, 전쟁이 일어난 바로 그날, 이 시밀이라고 하는 육군 소령이, 육사 출신의 육군 소령이 5인조 예, 돌격대를 구성해서, 그래서 바로 소련제 탱크의 뚜껑을 열어갖고 거기에 수류탄과 화염병을 집어던져서, 그래가지고 소련제 탱크, 예, 자주포 이거를 북한군 탱크를 부셨다 해갖고,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시밀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 지금의 태능 육사 교정과 또 원주 현충공원 등에 지금도 세워져 있고요. 또 매년 가장 우수한 전투 중대장으로 육군본부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상까지 제정했답니다. 이른바 심일상이라고 하고요. 2011년도에는 이달의 6.25 전쟁 영웅이라고 해서 국가보훈처가 선정한 첫 번째 인물도 바로 이 시밀소령이었는데, 이러한 시밀소령과 관련한 공적이 사실은 다 조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이게 조선일보가 예, 며칠 전에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당시에 이 시밀이 춘천 전투에서 이런 공적을 세웠다는 거거든요. 북한군 똥탱크의 5인조를 결성해서, 그래서 이제 시밀이 당시 소대장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특공대와 함께 가서 이제 북한군 탱크를 이제 3대를 폭파했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당시에 이 소대장이었던 시밀의 중대장이었죠. 이대용이라고 나중에 주월 공사, 즉 베트남 공사를 지냈던 이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시밀이 무엇을 했는지를 목격했던 목격자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와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시밀의 이 영웅담은 모두 거짓이라고, 예, 진실을 밝힌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렇게 된 거랍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예, 독수리 호용제라고 한손에 박대님. 예,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영웅으로 알려져 있었던 춘천 전투에서 시밀은 특공대를 조직해갖고 북한군 탱크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망을 갔답니다. 예, 현장에서 도망을 갔다는 것이 진실이었고, 바로 이대용은 고지 맨 꼭대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당시 상황을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 이대용이라는 사람이 본 시밀은 북한 탱크를 공격해갖고 뭘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 잘난, 당시에 그 중화기가 보잘것 없었는데, 그나마 있는 대전차 포 한 문을 그냥 북한군에게 넘겨주고, 그냥 그걸 두고 그냥 그대로 도망갔답니다. 예. 한금동아우라니. 아니, 솔직히 5명이서 탱크 3대 잡으라는 게 과연,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하간 그런 영웅담을 만들었고,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의 그 무기를 북한군에다가 그냥 넘겨주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당시 중대장이 경로에서 오히려 시밀을 총살감이라고 상부에 보고했는데, 다행히 총살은 되지 않고 이후에 보직 해임이 된 후에, 그리고 나서 한직인 그 포병 연락장교로 이제 이렇게 내려갔답니다. 내려갔는데, 그런데 그 후에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 일어난 첫날 그렇게 도망갔던 시밀이 이후 1951년 일사후퇴가 있었잖아요. 일사후퇴가 있고 난 다음에 1월 26일 날 그 시밀도 다시 퇴각을 하던 중에 중공군에 포위가 됐고, 그렇게 포위가 된 상황 하에서 중공군이 체포를 하러 오니까 어느 집의 뒷문으로 향해서 도망가다가 그만 그 중에 애석하게 목숨을
총에 맞고 중공군의 총에 맞고 목숨을 잃은 게 사실은 시밀의 6.25 전쟁과 관련한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예.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예. 마검무제님인가요? 마검무제님 사기 고양시켜서 입대자를 늘리는 수작이었겠죠. 예, 이 말씀처럼 맞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시밀이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얘기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되면 그렇다면 왜 그러면 이렇게 사실이 아니었던 이 시밀이 이후에 최고의 영웅 6.25 전쟁 최고의 영웅으로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어처구니 없게도 이것은 시밀의 연대장이었던 사람이 아주 선의의 마음으로 시밀의 부모를 위로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러한 조작이 일어났답니다. 무슨 얘기냐? 시밀이 사망하자 시밀의 부모에게 시밀 소령이 전사했다라고 이제 알려주니까 그 부모가 연대장을 찾아왔답니다. 시밀의 연대장을 찾아왔는데 찾아와갖고 이분이 굉장히 불쌍한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얘기죠. 시밀의 부모는 모두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3명이 모두 이 한국전쟁 과정에서 모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밀의 부모가 연대장 앞에서 눈물을 흘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짠했던, 그랬던 연대장이 이 부모에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럼 제가 아들 시밀에게 훈장 하나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돌아가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대장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착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연대장이라는 사람은 정말 착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관한테 시밀에 대해서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신해라 라고 하니까 당시 부관은 정직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시민은 춘천 전투에서 달아났고 훈장을 줄 만한 공적이 없다 라고 하니까 이때 연대장이 낸 이 아이디어가 바로 이거였답니다. 야 임마 공적을 만들어서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군이 소련군하고 맞서서 싸울 때 탱크 뚜껑을 열고 수류탄 까놓은 것처럼 해갖고 시밀도 그렇게 한 것처럼 만들어서 훈장을 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부관이 예 연대장이 그렇게 화내면서 시켰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러한 결과 1951년 10월 1월 달에 사망한 시밀에게 태극 무공 훈장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그 훈장이 부모에게 전달이 됐는데 그런데 이 조작된 신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는데요. 점점 살이 붙더니 나중에는 이 시밀이 육사 장교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연히 이제 이 시밀에 이런 그 연대장이 만들어낸 미담을 알게 된 국방부 정은국 그러니까 뭐 교육 정신교육도 시키고 뭐 책도 내고 하는 거기서 이걸 이제 책으로도 낸 거예요. 아 이렇게 시밀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5인조 뭘 이렇게 만들어갖고, 수류탄도 넣고 해갖고, 영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시밀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이후에 아까 전에 우리 누구십니까? 여기, 마검무제님인가요? 마검무제님이 쓰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시밀 따라하기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막 군인들이, 무모하지만, 막 가갖고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뭐 이런 효과는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목숨을 잃었겠죠. 이후에 굉장히 가슴 아픈데 진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또 영웅이 못 되고 가짜로 만들어진 이 사람 영웅 시밀은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미담이 미담을 불러오고 하더니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 육사 교수로 있었던 사람이 이 정훈구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시밀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또 편승을 했다고 합니다. 육사 교수가 자기가 육사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이러한 방식의 싸움을 자기가 교육을 시켰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 했네.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이 시밀이 더 놀라운 또 조작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밀은 51년도 1월 달에
태각하던 중에 그 목숨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이 시밀이 사실은 죽지 않고 이 육사 교수에게 찾아온 걸로 또 이야기가 와전이 됐고, 그렇게 와전된 가운데 자기가 살아 돌아온 시밀에게 영월로 가서 또 전투를 하라고 자기가 보직을 내줬더니 영월에 가서 싸우다가 거기서 적탄에 맞아 숨졌다라고 또 이게 와전돼서 또 조작이 돼갖고, 웃긴 얘기가 뭐냐, 아무 상관도 없는, 시밀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강원도 영월에 위령비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 보도에 나왔는데요. 조선일보에 이대용이라고 하는 공사가 증언을 해갖고 이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대용이라는 사람이 이후에 이제 일이 너무너무 커지니까 연대장도 이게 뭐 내용을 만들어낸 건데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을 할 때, 이때 이제 연대장이 뭐랬냐고, 이 사건을 만드는 연대장이 너무 일이 커졌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뭐 지금 부모님이, 시민의 부모님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 실망이 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바로 잡아 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놔두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요, 그 부모님이 너무 오래 살아버린 거예요. 너무 오래 살아버려갖고 100세를 사셨답니다. 그 시밀의 그 어머니께서 100세를 사셨고, 더 문제는 뭐냐, 이걸 이제 나중에 그 시밀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엔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했던 그 연대장, 문제의 연대장이 그 전에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기로 했던 연대장은 먼저 죽어버렸고, 그리고 그 시밀의 부모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도 진실을 바로잡을 길이 없이 여기까지 왔던 건데, 바로 마침내 이걸 당시에 알고 있었던 이대용이라고 하는 주월공사였던 이분이 이제 와서 이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해서 이 진실을 밝힌 건데, 이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영웅이었던 홍윤희 씨는 실제로 아무것도, 그의 공적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에서 무기징역으로, 그리고 나서 또 죄도 없는 사람을 다시 잡아두려고 하니까 미국까지 가서 이렇게 이제 떠돌아다녀야 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가 그 조그만 비석 하나만 세워달라고 했던 이거는 여전히 세워지지 않고 있고, 반면 조작된 6.25 가짜 영웅 시밀은 지금까지도 영웅으로, 그리고 아무 상관도 없는 곳에, 또 육사 교정에 뭐 이런 곳에 비석과 공적비가 세워져 있는 것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누가 진짜로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하면 공을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도 어느덧 시간이 10시 5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실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76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76분. 우리 열혈곰탱님 추천 즐겨찾기만 하니 별풍선이 없어요. 김강기 의원님 방송에서는 너도 나도 별풍선이, 그분은 국회의원이었고 저는 국회의원이 아닌데. 그리고 그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공식 그 어려운 분으로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돌베개님, 이건 진짜로 거의 원균이 선무공신 받은 수준이네요. 흑역사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심연의 소리님, 오늘 방송에서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돌베개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월요일 방송을 날짜를 좀 바꿀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월요일 방송이 좋은지 아니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으로 한번 방송을 한번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월요일 날은 원래 술 먹는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술 먹는 날, 월요일 날이 술 먹는 날인데, 이날 이제 방송을 9시부터 11시까지 하니까 아무래도 좀 듣는 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앞으로 한 10회 방송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좀 더 다른 많은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오늘 방송, 예, 오늘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했습니다. 예, 늘 제가 말씀드리죠. 예,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 그 당시 금강산 관광을 가면 가장 먼저 들린 노래가 금강수다였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2박 3일 여행을 끝내고 돌아올 때 들렸던 노래, 예, 바로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 다시 만납시다 였죠. 예,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금강산이 다시 열리고 개성공단의 기계가 다시 돌아가는 대한민국, 남북의 평화를 응원합니다.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은 엔딩곡으로 다시 만납시다를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여름땡님 말씀에 또 많은 분들이 화답해 주시네요. 예, 음주방송 기대해 옵니다. 제가 그거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련회에서. 예, 대장 맘대 왔어요. 선의 박대님. 콜! 영주소나무님, 아유, 고맙습니다. 언제든 좋아. 기대합니다. 항상.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방송 감사해요. 예, 동해물 백두사님, 55번째 팬클럽,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5번째, 우리 백두산, 동해물 백두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길 수 없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또 만나요. 필수록 재현님, 저 앞에 말씀드린 거 주소 이름 보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전 수호님 내내 침묵하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말씀 한마디 주시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오늘 방송 좋았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예, 음주방송은 페이미팅인데요. 이거 고맙습니다. 유익한 방송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 좀 들려주.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 괜찮으셨나요? 예, 명주소나무님 들으실만 했어요? 예. 아유, 로빈맘님, 이름, 예, 이름 처음 본 것 같은데, 예, 오늘 방송, 예, 오셔서 들으셨군요. 앞으로도 자주 오시면 더 좋은 방송 하겠습니다. 우리 호로가는 메뚜기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2시간 알차게 저도 즐거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요. 6월 16일, 6월 27일날 일주일 후에는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박기서 선생님과 관련한 이야기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6월 27일날 함께 많은 분들이 오시면, 예, 그날도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홍윤희 선생님의 공적비 세우는 그날까지 함께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고요. 백견 선생님 얘기도 해주세요. 예, 백견 선생님은 잘못 얘기하면 혼납니다. 그래서 백견 선생님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죠. 그분도.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함께 했고요. 좋은 방송으로 다음에도 자주 뵙고, 민원연 수원님 페이스북에서도 자주 봬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심연의 소리님 고맙고요. 시청자 수, 예,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 힐주룩 최은님 막판에 별풍선 쏘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좋은 방송 하는 데 있어서 격려 의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더알맘님 고맙습니다. 더알맘님이 보내주신 거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홍윤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명주소나무님, 예, 그런 마음 홍윤희 선생님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주, 예, 월요일 9시에 또 뵙도록 하고, 예, 실성판 애비님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